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입니다. 제가 왜 그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미래학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제가 자녀 교육 때문에 미래학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자녀 문제가 전부 복합적으로 사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기업과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렸기 때문에 쭉 보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얘기를 흘려듣더라고요, 사회가.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아, 그때 유 교수님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제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미래학자들이 해주는 얘기들을 흘려듣지 않고 좀 새겨들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나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발제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구체적으로 제가 미래학에서는 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급할 거란 말이죠. 우리 업종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급하고 상당히 디테일한 걸 원하고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한번 고민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듣는 순간 이상한 소리인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래학자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진짜 미래학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현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0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화면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지나갈 거 지나가면서 20분 안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코로나 임팩트가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라는 주제인데요. 크게 제가 이렇게 4개의 꼭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는 건 4번째 샘플 시나리오하고 대응 전략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은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좀 안목을 키워야만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그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급하다고 4번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린다는 거죠.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의식기술혁명이라는 단어하고 코로나 임팩트,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 이 발제 주제에 맞춰서 그리고 4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기술혁명의 시대 안에는 또 저렇게 4개로 쪼개가지고 해줬는데 각각 설명을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미래학적으로 어떤 산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걸 얘기할 때 일단은 선을 많이 그어야 됩니다. 선을. 그랬을 때 이번 사건에 맞춰서 제가 그은 선은 이렇게 기준을 인류 버전 1.0, 2.0, 3.0으로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류 버전 1.0으로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인류 버전 1.0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34년 사이에 혹시 뭐 자녀분들이 장가를 갔다가 결혼을 했다면은 손주가 태어난다면 걔네들이 아마 인류 버전 2.0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버전 3.0은 2035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어떤 아이들은 인류 버전 3.0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과연 우리 기업은 현재 이 인류 버전 1.0, 2.0, 3.0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초점을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류 버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만 하면 12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류 버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균 기대 수명이 한 150세는 충분히 넘어가는 이런 어떤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 버전 3.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적어도 200세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라는 이런 의지감이 상실되지만 않는다면, 자기 의지만 강하다면 얼마든지 수명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경제활동이나 생활하면서 어느 부분에 자기 소비를 하고 가치를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년 전에 얘기해도 안 듣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걸 발판으로 어떻게 앞으로 쳐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들이 현재는 인류 버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은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제 얘기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2016년에 다시 미국에서 좀 연구활동하다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갑자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3에다가 2를 더해서 그냥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펼쳐질 미래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기업의 대응은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뭐 전혀 미래를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적절한 단어가 뭐냐? 저는 그 일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단어는 의식기술혁명이다. 더 이상 산업을 혁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인류의 의식과 기술이 결합이 됩니다. 마이크로 센서들이 바이오 센서들이 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시대가 곧 올 텐데요. 그래서 그네들과 우리의 의식이 결합이 되면서 산업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를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로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3+1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미래다. 엉뚱한 해괴한 논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을 쓰니까 그거와 제1차 의식기술혁명의 시대가 시작됐다. 요 개념으로 접근해 준다면 아마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이 2000년부터 2020년 사이는 이 산업혁명에서 의식기술혁명으로 전환되는 대전환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이 전환기의 종집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우리는 의식기술혁명의 시대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왜 산업혁명 제4차라고 하지 않고 의식기술혁명의 시대라고 하느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 간단하게 표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은 자 20세기 이전까지를 보통 1, 2,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시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이때 혁명의 대상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공장과 기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 그리고 획기적으로 개선했을 때 혁명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도 계속 인간이 주도하면서 기계나 공장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갈까요? 아닙니다. 그 역할은 이제 기계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대신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살아도 죽지 않으면서 계속 엄청난 변화를 맞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지 않는 한은 이 사회의 불협화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미래 이제 팬데믹이 끝난 다음부터는 혁명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계속 이어지는 산업혁명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로봇들이 대신한다. 지금도 어때요? 전부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의 코딩도 거의 대부분은 로봇들이 다 합니다. 나중에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정도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 사람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인재의 조건에서도 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얼마나 기계를 능숙하게 잘 다루느냐 그리고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윤을 창출했어요. 그런데 바로 의식기술 시대에는 얼마만큼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많이 함께 근무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에 까맣게 칠해놓은 이 부분을 전환기로 저는 보고요. 그 전을 비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포 코로나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의식기술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5개념처럼 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시간 관계상 결국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해서 기능과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를 관리의 조건보다도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인재를 선발할 때도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프트 스킬을 좀 더 그게 소프트 스킬이 뭐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무슨 스킬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 스킬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마음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식이나 기능보다도 마음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인재를 우리 기업에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쪽에 우선은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두 개로 했는데, 저는 애프터 코로나라는 단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행형이다. 애프터라는 말은 종집을 찍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벌써 우리 터졌잖아요. 이태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왜 컨티뉴어스 코로나인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지는가? 자, 여러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요, 이미 2000년대 초반, 아까 전환기, 2003년에 사스, 메르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저것들하고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같은 개념인데 20년이 지난 아직도 얘네들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숙주 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백신 만들어 놔봤자 새로운 변종이 만들어지면 안 듣는 거예요. 약발이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애프터, 포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코로나를 접근하는 순간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속된 말로 제가 락키 산맥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만년설 터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이 약간 빗나가니까 그 관리인들이 통제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살았던 미생물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발이 밟는 순간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뭘 뜻합니까? 절대 우리는 뭡니까? 코로나19하고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좋든 싫든 함께 가야 돼요.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그거 다 박멸한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포스트나 애프터라는 단어보다도 컨티뉴어스라는 단어를 인식을 해 주십시오. 기업 경영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제가 20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그런데 별로 그냥 기분 좋게 듣고 지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늦어도 2050년 이전에는 전 세계가 8개 이렇게 경제 블록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미래학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냐면은 동북아시아, 여기 재팬, 차이나,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코친, 재팬, 코리아, 차이나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블록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 경제 블록이 8개가 있으면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려고 할 때는요, 일본이나 중국으로 진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왜? 어차피 미래로 갈수록 기업이 계속적으로 번창하려면은 다른 권역으로 가져야 되는데 왜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한 권역이 될 지역에다가 자기의 공장을 짓냔 말이죠.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미래학자들이 경제블록 8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주 그 일본의 권모술수, 그 다음에 중국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탐욕주의. 이 속에서 전 세계가 봐도 한국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학자들이 말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 같고,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해 가면은 그 세계적인 이 제코친 여기에서도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일본과 미국, 중국의 경제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미 15년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다만 관심을 안 가졌을 따름이죠. 설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2050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8개의 경제 블록이 다시 여기 나프타를 해서 이 3개, 여기 3개, 여기 3개가 묶어져서 3대 문화권으로 재편된다. 이제는 2050년 이후가 되면은 의식기술혁명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제보다도 사람들이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 중심으로 삶이 영위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화권으로 재편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2050년 정도까지는 동남아시아까지도 여러분들의 기업을 진출하지만 2050년쯤 되면 우리 공장 문 닫아야지 생각하면 그때 동남아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50년 이후에도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가급적이면은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쪽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짜놓고 기업의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3대 문화권을 제가 그림으로 쉽게 그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꼭지입니다. 저는 보통 리쇼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막 나갔는데 기술 문제에 유출되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뭐 국가 이기주의로 여러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시화와 도시화와 글로벌화는 후퇴할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갑니다. 잠시 주춤할 따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회귀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그 보완책으로 뭐냐? 리쇼링이라는 단어를 저는 백투더 홈랜드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제 전부 다 돌아온다라는 거죠. 돌아오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나갔고 빼기 예, 빨리 나가고 네. 자, 여기에 제가 좀 요약을 해놨어요. 원고 내용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올라가서 중소기업들 많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일어났던 경우는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백투더 홈랜드의 요인들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는 왜 일어나느냐면은 어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예측을 못하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피지컬 트윈이라는 팩토리 개념으로 접근해 주십사. 만일 앞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똑같은 쌍둥이 생산 라인을 남북의 양쪽에 동시에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이쪽으로 생산 라인을 돌려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은 안 되겠지만은 설령 우리나라로 해외에서 만약 백투더 홈랜드로 기업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임금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면 해외 노동자들을 철저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기간제로 데려오면 돼요. 그래서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회적인 시스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기업이 크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 데가 중소기업 벤처하고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생각을 해요. 개개 기업들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도 힘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뭐 연수 한번 제대로 시켜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동조합 개념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대기업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기업의 중견기업들은 해외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가지고 상황을 아주 디지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소재 개념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플라스틱이 안 쓰이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네 번째로 돌쇠 플라스틱 다음으로 그래핀이 엄청나게 많은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우리 기업이 그래핀과 연결해서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벤처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그 정부상. 그것은 무슨 말이냐? 좀 더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다음 정부 때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래학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기술부도 몇 번 없어졌다 생겼다 막 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랬을 때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중소기업들이 각 영역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개별적인 기업으로는 힘든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중소기업 벤처부가 한다면은 중소기업도 살고 중소기업 벤처부도 살아남지 않겠는가. 미래학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세계 245개 국가가 3대 문화권으로 재편되듯이 이렇게 중앙정부의 조직도 이렇게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다 해체모여가 될 걸로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샘플 시나리오하고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임팩트에 연관된 것들을 한번 세 가지, 신체 면역력하고 멘탈 면역력, 위생 관련 산업으로 보고 또 추가 요청이 있어서 업종별 대응 전략도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면역력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 19이 가장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층이 노약자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질병에 많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직 항체가 생기지 않은 어린아이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얘네들을 완벽하게 격리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함께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어쩌면은 저쪽 북유럽의 대책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믿고 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오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뭐냐, 운동이나 헬스 같은 분야에서도 이런 신체 면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변화를 해 나갈 걸로 봅니다. 음식하고 영양도, 식당 문 닫는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식당은 또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코로나 19이 왔다고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어요. 어떻게든 먹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 산업혁명 시대의 방식으로 계속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안 될 따름인 거죠. 그런 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피톤치드나 허브 관련 이런 식재료 관련된 아이디어를 잘만 구상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식당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멘탈, 이쪽도 이제 시장이 넓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하게 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이런 명상이나 요가 관련 산업도 상당하게 연구만 잘하면은 꽤 괜찮은 게 될 것 같고요. 힐링이나 간접 체험 사업이야, 이런 거. 그래서 랜선 투어, 요새 말 한국식 콩그리시로 랜선 투어 이런 말 하죠. 내가 직접 가지 않지만 상대가 대신 가서 디지털로 영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면 난 안 가지만 대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관광이나 여행 사업도 변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잠깐 실었고요. 위생 관련 산업에서는 자, 우선 의생활하고 주생활인데요. 저는 의생활은 인간에게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이 옷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냥 패션의 개념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1차 보호막을 옷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2차 보호막은 주생활이 될 거다. 주택.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고부가 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혹시 의류 산업을 하시거나 주택 관련 설비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대응 전략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토론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고 인쇄업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래핀도 얘기를 했는데 국일제진이 종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박스나.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그래핀으로 갔어요. 거기는. 왜 갑자기 종이 만들다 그리 가느냐? 바로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 회사야말로 산업혁명 시대에서 의식기술혁명 시대로 정말로 전환을 잘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 종이 만드는 회사 갑자기 그래핀을 만드는 거죠?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만이 살아남지, 계속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서 살려달라,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가심비나 나심비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할 때 효율성이나 원가, 단가 싸게 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싸도 얼마든지 시장이 있다는 거, 이런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편의점과 대형마트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대형마트는 작은 거 하나 살려도 주차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편의점은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 바로 그 틈새 전략을 잘만 이용하고 협동조합으로 그 지역을 묶어준다면 얼마든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업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요, 여러분들 아무리 전기차가 나와도요, 엔진차가 갑자기 다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20, 30년은 계속 엔진차 정비를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적 정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첨단의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준하는 효율성과 편의시설로 변형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합니다. 제가 미국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참 시간 관계상 제시를 못 하겠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뭐 엔진 수리하고 점화 플러그 갈고 이런 식으로 정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기차와 미래 자동차가 나왔을 때 소비자가 중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요걸 봐서 고객 전략을 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로 이제 정비하는 데 가서 내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줬더니만, 젊은 친구들은 그걸 적용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제가 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고 나서 고객이 많이 늘었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제가 사례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T 업계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빅데이터나 센서, 바이오 센서 쪽하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요 세 가지 제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산 교수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IT를 활용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IT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성장한 또는 앞으로 성장할 산업 분야가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 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IT 기술을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IT 관련된 미래 유망한 걸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리겠는데 정리해 보면, 저는 통합도 정리하면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 분야가 엄청나게 뜰 것 같아요. 의식기술과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마트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고객은 와서 무엇을 사고 어떻게 얼마 정도 소비하고 가는지를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게 빅데이터 쪽이죠. 빅데이터도 결국은 의사결정을,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가 IT 쪽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하면 데이터만 수집하면 될 걸로 하는데, 그것도 그 실질적인 파워는 거기 통계입니다. 통계적인 어떤 역량이 키워졌을 때 빅데이터가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모의비행 시험 훈련하듯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여러 가지 커지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걸로 보입니다. IT 쪽에서는. 그 다음에 바이오와 센서가 결합되는 바이오 센서 쪽, 이쪽이 IT 쪽에서는 상당하게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질문을 받는 것보다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갑자기 중국한테 추월을 당했을까? 그 주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책임 있죠. 네, 다 책임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빠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 인프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려면 1년이 걸리는데 6개월 만에, 6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 만에 요구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건물들은요, 보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이 삐뚤어졌어요. 계단이 높이가 너무 이렇게 각도가 안 맞아요. 난간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메인터넌스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품질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노하우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30년 내에 이렇게 압축해서 한 60년 걸리던 거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있고요.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주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할게요. 이제 미래학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추월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왜? 미국의 경우는요, 인기 직업 차트를 주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1위예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 이상을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8천만 원 적게는 받기도 하고, 어떤 2억이 넘는 임금을 받는데, 이렇게 고급의 인력을 이렇게 저임금을 주는데 누가 오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처우를 제가 볼 때 임금만 개선해 주면요, 우리나라에 뛰고 나는 인재들 많습니다. 다 레벨에도 다 몰려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렵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인건비 개선만 해주면은 바로 해결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임금 안 주고 이렇게 챙겨놓고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압니다. 그 사설 구조가 이렇게 다 있어서 그런 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얘기. 네. 아주 구체적인 좀 사례를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나중에 얘기를 듣고요. 많이 좀 밤늦게까지 고민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소개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업도 여기 와 계시는데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 저는 미래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의식공존, 시대공존. 이게 시대공존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구 어느 편에서는 우리나라 1970년대와 같이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의 2025년의 시대를 앞서가서 살아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국 시장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잖아요. 팔려나가는데 따라서 정비업체도 함께 가자라는 거죠. 이거 간단합니다. 그쪽에서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만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중고차가 나간다면 적어도 그 차가 5년에서 10년은 거기서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와 같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치고 나가면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 서비스업 쪽에서 벌써 제가 2010년도 제 책에라도 그런 얘기 다 써놨는데 학교 교육은 지식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미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줬는데도 안 했어요. 근데 학원이나 교육 같은 경우 그냥 관성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개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거기서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배우는 데가 학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설마 반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는 어떻게 가야 돼? 교육은 바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집단학습으로 지식을 습득하려다 보면 조밀조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이 어떻게 갔냐? 지식은 자기가 필요한 거 알아서 습득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집단으로 가르치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턴의 학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냐? 체험이나 경험. 아주 희귀한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지금 해가지고 아예 그냥 지금 좀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하겠습니다.